정치 현안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시각과 의견 토론해 봅니다. 정치 맞수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두 분 나오셨을 때 네. 국힘 전대 이야기 하다가 시간을 다 써가지고요. 네. 오늘은 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고민정 최고가 이 대표 거취 시기에 대한 발언을 이제 지도부에서는 처음 했고요. 그래서 이 친명계 비명계 사이의 갈등이 사퇴 시기로까지 이제 구체화되는 네. 거 아닌가 뭐 또 이런 시각도 있고요. 일단 비명계에서는 이번에 이 대표 측근의 죽음을 책임을 지고 네. 너무 늦지 않게 물러나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반대로 친명계에서는 사퇴론을 일축하고 있지만 만약 내려와야 된다면 연말 정도?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때요? 내부 분위기는?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조금 와전이 된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시기를 뭐 애단하기 대단히 어려운 시기다. 이게 주였고 그렇다면 어떤 판단을 할 때 그러면 그 판단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냐라는 거 가지고 이제 가을, 초가을 얘기를 했는데 정치권에서 초가을이라 하면 정확히 말하면 추석이죠. 추석 민심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있을 총선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 가름마의 첫 번째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가을 정도의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원론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기본적인 거는 지금 바로 사퇴해야 된다 이런 여론은 당내에서 그렇게 크지 않고요. 왜냐하면 바로 사퇴를 하게 되면 무질서의 상태가 되는 거고 더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당의 수습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런 와중 속에 나온 것이 이제 탕평과 관련된 탕평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당직 개편을 해보자. 인적 쇄신을 해야 하는 것으로 뚫고 나가겠다. 이제 주요 당직자, 임명직 당직자를 좀 교체해 보면서 면모를 일신해 보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네. 그리고 당내에서 그 소위 말해서 비명계 의원들의 그 불안감, 다 내년 총선에서 혹시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을 것인가 그러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네. 공천 TF를 만들었는데 그 공천 TF에 11명 중에 9명을 비명계로 하면서 그러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일소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당내에서는 사실상 대표의 그 거취를 두고는 이렇게 공론화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거치에 말씀이시고. 관련돼서는 얘기하시는 분은 많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지난주 말 정도에 보면 곧 물러나야 되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당의 주류의 생각은 아니고 물러나는 것에 대한 이 고민들 이런 네. 고민들 그리고 그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비명계 의원님들이 더 많으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측근의 죽음이라는 그 이슈 때문에 이 이야기가 네. 또 아주 임박한 이야기처럼 더 이야기가 된 거 사실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죠. 비이재명 계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지금 물러나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별 무소용이다. 그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고민정 최고위원의 가을쯤의 얘기는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당 내홍은 다 수습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로 똘똘 뭉쳐가지고 언론과 여당의 이간질을 이겨내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게 주류측 생각인 것 같아요. 절대로 당대표직 물러날 생각이 없어. 우리가 공천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 이것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얘기한 거고 지금 비이재명계 계신 분들은 불안한 거예요. 내 공천 때문에?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과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저런 변수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현존하는 거지만 그 측근 비서실장의 극단적인 선택 같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저러한 변수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그런 걱정과 판단 때문에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가 하루속히 물러나서 네. 혼돈 속에서 다시 한번 질서를 찾아보자라는 것이 비이재명계의 생각과 판단인 것 같습니다. 어디가 옳다 그러다 하긴 어려워요. 하지만은
민주당에 계신 분들 이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국민적으로 대략 살펴보면 한 60% 내외예요. 네. 평균. 그런데 민주당의 지지율을 보면 35에서 40% 이 정도 사이란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내보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싫어, 미워,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20% 국민들의 마음을 못 얻고 있잖아요. 그분들 마음 못 얻으면은요 내년 총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꾸 우리 강력한 지지층들이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그거는요 자기 확신, 자기 망상이에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판단하느냐, 중도층이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 그것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지지층의 환호만 갖고 정치를 해서는 선거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비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천에 대한 두려움 네. 이런 게 작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천위원회의 인적 TF 요? 쇄신 뭐 이런 공천 거를 TF. 통해 이런 걸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요 그냥 면피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다고 보세요? 네, 왜냐면은 공천 개혁 뭐 아니면 공천 제도 그 관련된 TF 같은 경우에는요 자문기구예요. 그냥 공천관리위원회가 그 자문기구에서 올린 안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그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결정에 달려 있거든요. 지금 최고위원회라든지 당직자들은 다 이재명 당대표가 임명을 하고 이재명 당대표랑 가까운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주류 일각에서는 탕평 인사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탕평 인사의 주요한 내용이 뭐겠어요? 공천에 핵심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민주연구원 원장, 네. 사무총장, 조직사무부총장 이 세 자리 빨리 바꿔라. 비이재명계로 바꿔라. 그래야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의 진정성을 믿어줄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재명 당대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의 통합적인 모습들을 보이기 위한 여러 노력들은 계속하고 있고 네. 그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 내용들의 그 이재명 대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당에서 지금 구축해 놓은 시스템 공천 하에 공천이 이루어진다. 네.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고 당이 오래전부터 결정해 놓은 그러한 당헌 당규의 규정을 가지고 공천을 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분명하게 대전제를 깔았고 그 대전제가 틀리지 않았다. 다르게 그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천 TF를 통해서 확인시켜줬고 네. 이러한 단계들이 하나둘이 쌓이면 당 내에서 여러 간의 신뢰 회복들 이건 공천 과정에서 누구가 자객 공천을 한다더니 이러한 불신이 생기지 않고 신뢰들이 점점 더 구축되면서 당의 역량이 좀 결집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 아주 잘 정비되어 있고 그것을 크게 흔들면 어느 누구든 그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 돼 있는 만큼 확고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느냐가 남아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바깥에서 또 보기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체제에 대한 흔들림은 앞으로도 얼마 동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있는 그 SNS 방에 네. 다른 의원이 올렸습니다만 과거에 썼던 글을 올렸던 게 또 화제가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프지만 그래도 항상 위기가 있었고 그걸 기회로 삼았다. 뭐 꿋꿋하게 가겠다. 약간 이런 취지의 내용을 이제 거론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 대표의 속마음이나 거취에 대한 어떤 본인의 입장이나 이런 측근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전혀 없는 겁니까? 측근들이 이 대표 얘기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참칭이 되겠죠, 잘못하면. 근데 최근에 올라왔던 그 글이 7년 전의 글인데 네. 최근 글처럼 인식이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얘기하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럴 때 그 측근들이 뭐 얘기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특히 이제 당대표에 관련된 거취 관련된 문제까지 계속 얘기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소통하고 노력을 더 해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속 시원하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직접 속 내용이 어떤지 측근이 아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여러 가지 소통의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그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있었고 내일은 또 더 좋은 미래 간담회에 참석하고 네. 이렇게 해서 당내 여러 이 그룹에 속하신 분들하고 계속적인 보폭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게 민주당에서 비명이냐 반명이냐 친명이냐 이런 구도에서 점점 더 수습해가지고 통합적인 모습으로 가기 위한 각자의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장님. 통합을 왜 하냐고요. 결국에는 선거에서 이기려고 통합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십니다. 근데 이재명 당대표 그 자리에 있는 게 과연 2024년 총선 승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대단히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다.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대표가 있는 한은 총선에 득이 되지 못할 거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생각해 거죠? 보세요. 이제 저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또 소환 조사 받고 또 재판정에 나가고 또 옛날에 같이 일했던 측근분들은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증언하고 진술하고 또 다른 증거가 나오고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사법 리스크에 끌려갈 건지 그게 저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7년 전에 글을 뭐 측근이 올렸다고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마음도 아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로 당원들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 주제가요. 아프다, 색출, 그다음에 청원, 좌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은 지금 아픈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비명계 의원들이 저를 상당히 공격해서 아파요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꼈던 전 비서실장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건지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재명 당대표가 되게 곤란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아프다라는 거는 감정적인 거잖아요. 사람이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될 때 결국에는 나 힘들어. 나 좀 한번 좀 봐줘. 감정에 호소한다고 그렇죠. 생각하세요? 그러면 또 반대자도 마음이 좀 약해지거든요. 그런 것을 감정적인 호소를 통해서 본인의 어려운 공고한 처지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민주당 지지자 분들과 우리 윤 비서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윤석열 정권 나 미워 좀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야당 고개를 돌려보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재명 당대표도 아닌 것 같아. 이런 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거냐고요. 그거에 대한 해답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 관련돼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감정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감정적인 호소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솔직한 호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 것이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의 당의 상황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김대중 대통령이시라면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노무현 대통령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는데 전진해야 될 때 주저하지 말고 인내해야 될 때 인내해야 할 때 초조해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여러 가지 내부 외환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럴 때 조급하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상대 당일 것이고 제일 피해보는 것은 국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이러한 해법들을 계속 찾아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당의 문화들을 계속 만들어온 역사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정당이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하나가 네, 있는데 이거 하나만 말씀하고 다른 거 넘어갈게요.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저는 보수파 진영에서 정치를 배웠고 정치를 했지만 그분들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억압과 핍박을 받았지만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득권 타파를 위해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과 이재명 당대표를 어떻게 비교를 해요? 이재명 당대표는요, 성남시장 시절에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도 어렵지만 참 정권 사범에다가 형소하게 욕설을 한 분, 그런 분하고 어떻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시냐고요. 이거는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진영을 모욕하는 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한 개만 여쭙고 넘어갈게요. 한 네, 가지만 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소장께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장 소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장 소장님이 이제 당원이 아니시니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민주정당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당 대표입니다. 그 당 대표를 하루아침에 이준석 대표 몰아내듯이 규정 바꾸고 좌표 찍어가지고 다 몰아내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하시는 말씀들 거의 대부분은 보면 보수 패널께서 말씀하시는 거의 핵심은 왜
이준석처럼 못 몰아내냐 이런 형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꽤 말씀을 있어요. 하신 건 관점이 아니고요. 그런 관점이 네. 꽤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당의 민주주의도 그렇고요. 가야 될 방향에도 맞지 않을 겁니다. 지혜를 모아서 저희 그 민주당의 문제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거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라는 얘기를 꼭 여쭤볼게요.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민주당의 방식대로 민주당의 절차를 밟아서 우리 안에서 지금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를 네. 강조하셨는데 아까 이재호 고문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방법이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고 대표직은 갖고 있으면서 네.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다. 이렇게 모든 민생이 리스크 때문에 묻히지 않느냐. 이런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대안도 이미 당내에서 얘기가 되고 있죠. 역할을 좀 분담해서 네. 당대표가 하던 역할들을 조금 더 권력을 좀 분산해가지고 권한을 분산해서 역할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탕평 인사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당직에 진출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얘기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한꺼번에 지금 다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분위기 보겠습니다. 새 지도부 선출된 것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평가는 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라고 보여지고요. 당원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친윤 공천을 위한 설계도와 기본 그림이 그려졌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새롭게 그 어제 주요 당직 인선도 다 네.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것까지 종합해서 총평을 해주세요. 그 기본적으로 사무총장, 조직사무부총장, 전략기획사무부총장, 또 아직 내정 단계지만 여의도 연구원장 이 네 자리가요 공천을 위한 실무 작업의 핵심 네. 자리예요. 거기를 다 친윤으로 다 임명을 다 했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냥 탕평 인사는 그냥 호울 좋은 말이고 결국에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친윤 공천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잘 됐다, 못 됐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해졌어요. 왜냐하면 김기현 당대표가 그것을 뭐 명분으로 삼아서 출마를 했고 네. 당원들이 그거를 과반수 이상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계속 그 길로 쭉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한 방법이 내년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냐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가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권력을 잡은 쪽에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총선을 치러 보겠어라고 인사를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비판할 것은 아니다라고 전 말씀드려요. 그렇게 가는 건 인지상정이라고 보십니까? 어쩔 수 그러면 없는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도 지금 총선을 위해서는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다른 방향을 그런 비판을 내야 제가 되는 많이 거 했는데 자 포용해야 된다. 김기현 당대표 포용하겠다, 화합하겠다, 통합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봐보세요. 선거 다음 날 바로 최고위원들 몇몇이 나와가지고 이준석 계열을 다 추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쫓아내야 네. 됩니다. 상종도 하기 싫어요. 뭐 대면도 하기 싫습니다. 이 훌리건들 이런 막말을 쏟아내잖아요. 심지어는 제거하겠다라는 표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다 대고 안 된다, 포용하시라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고 기본적으로 강대식 의원 한 명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탕평 인사가 완성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웃긴 말이죠. 강대식 의원이 뭐 언제부터 계속 강하게 친유승민 계열이다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없죠. 분위기다라는 네. 말씀을 하시는 거고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결과죠. 연포탕은 바라지도 않았는데 용산탕이 돼버려가지고 국민들께서 이게 정말 여당이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이제 당원들께서도 결정을 하셨고 투표를 통해서 그러한 지도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에 동의하고요. 근데 다만 곧 한 달 후에 있을 원내대표 경선이 있을 텐데 네. 이 경선 때 아마 이러한 흐름이 제동이 걸리느냐 아니면 그대로 쭉 가느냐 아마 국민들은 그걸 바라보실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선되실 때 네. 이용호 의원이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당에 입당한 지도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고 원사이드하게 선거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40표 가까이 얻으셨거든요. 40% 가까이.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 단일 체계, 단일한 체계에 대해서 의원들의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표출됨으로써 당내의 상황들이 지금의 단일 대우가 좀 흐트러지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느냐,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네. 여야를 보면서 참 한심스러운 게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 길을 그대로 닮아가요. 민주당 봐보세요. 와, 우리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억울하게 정적 죽이기 검찰의 조작 왜곡 수사에 우리 당하고 있어.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돼.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 이거 이간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내쫓아야 돼. 아니면 당을 나가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우리 막말도 퍼붓고 우리도 혼연일체 되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이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소리 하면은 다 그냥 저 같이 정치 못할 사람들 나가야 된다고 추방시켜야 된다고 서로 지금 같은 진영 내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양상이 똑같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그럼? 그걸 좀 많이 억울한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뭐 사생결단식으로 얘기하시지만 저희들은 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 약간의 잡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빨리 수습해서 또 중지를 모아가면서 해결책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정청래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은 그렇게 너무 일반화해가지고 국민의힘 민주당은 국민의힘처럼 그렇게 매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쨌든 두 분께서는 뭐 몇몇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탕평책이라고 볼 수 없고 큰 의미가 한마디로 없어요. 큰 의미 네. 없이 그냥 다 찌는 핵심으로 이번에 인사는 다 지도부 핵심은 다 꾸려졌다. 그럼요.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원내대표에 약간 희망을 걸어보고 이제 이때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가 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 관전 포인트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원내대표 경선, 다음에가 한 가을 정도 돼서 아까 추석 얘기 드렸는데 정치권에서 추석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추석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30%대에 계속 머물고 있다. 근데 저게 단일 대우가 계속 유지될까요?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 당직을 맡으신 많은 초선 의원들이 많이 맡으셨는데 그분 당직 맡으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분들의 지역구입니다. 당선되는 지역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공천만 되면 되니까 상관없지만 다른 지역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내의 여러 가지 이견들이나 단일 대우가 유지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 약간 다른 논란이긴 한데요. 주말에 김재원 그 수석 최고위원이 교회에 갔다가 했던 발언이 너무 파장이 크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사견임을 강조했지만 그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단 말이에요. 이게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떠세요? 논란이 가라앉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요. 수차례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에도 있고요. 김기현 지금 당대표도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그거에 정면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런 최고위원 가만둘 겁니까? 저는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이러한 최고위원들은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의 공약사항도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래로 호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분들의 상처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가다듬기 위해서 무릎까지 꿇면서 사죄하고 사과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거를 무너뜨렸어요. 물거품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한 당에 해악을 끼친 사람을 가만둘 거냐라는 부분 먼저 얘기하고 싶고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제가 저 말을 듣고 부끄럽고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이제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까지 해서 네. 가서 정광훈 목사한테 아첨을 해야 될 정도의 정치력을 갖고 있는 분이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하루 이틀 하신 분이 아니고 네. 이런 발언을 내가 했을 때 파장이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하지 못할 텐데 정말 못했을까 싶을 만큼 일이 커졌단 말이에요. 왜 기본적으로 그랬을까요? 저 영상이 정광훈 목사 측에서 찍어가지고 본인들 교회 사이트에다 올린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는 혹시 생각이 있지 않았나라는 좀 판단이 들고 네. 또한 정광훈 목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서 최고위원회에 당선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정말 고맙다라는 표현을 한 것인데 하지 말았어야 할 말, 그런 말들을 한 것은 정말 당에 큰 피해를 준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어떻게 보세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본인이 한 말이 무슨 의미가 되는지도 모르게 그냥 한 거라고 저는 아니 생각합니다. 설마요. 설마 아니 그렇지 그랬을까요? 않고서야 저 정도의 정치 구력이 있는 분이 제 말이요. 정광훈 목사가 어떤 분입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극우 세력 가장 극단에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선거를 끝나자마자 거기를 찾아가서 제가
거기에 충실하게 그 일을 다 하겠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그 지시에 따라서 잘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5.18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던 내용들을 다 물거품 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파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본인이 1, 2년 정치했냔 말입니다. 그리고 수석 최고위원이 됐고 그러면 일거수일투족이 국민들에게 다 실시간으로 전달된다고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번에 1등할 줄 몰랐는데 정광훈 목사가 도와줘서 1등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정확히 드러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동안 했던 그 호남에 대한 구애 이거는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인식을 호남에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의 노력들이 다 물거품 된 것도 문제지만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극우 세력과 다시 하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2020년도 총선을 대표한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다시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국민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씀 꼭 윤희정 드리고 님도 싶습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당 차원에서 징계가 잇따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그 당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하신 문제라고 네, 짧게 생각합니다만은 답변만 해주시고 끝낼게요. 제가 보수 참칭 패널이지만 국민의힘 편을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그러한 발언이었지 지도부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대통령실에서는 방금 전에 5.18 정신이 계승돼야 되고 헌법 전문에 수록돼야 된다라는 것은 지속된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개인적인 차원의 확대 해석을 좀 개인적인 자제해달라는 이제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우려를 게 하시는 보시면 거고. 그 발언록을 보십시오.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목사님 원하는 걸 관철시키겠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개인 목적으로 간 거 아니죠. 우리는 안 다음 되겠죠. 주에 만나서 다시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고맙습니다. 네.